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구속됐습니다. 네, 이번 구속의 의미와 향후 일정,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의원님, 법원이 오늘 새벽에 결국 구속영장 발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고요. 정말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찹찹한 마음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밤새 갖게 됐습니다. 네, 김 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법원이 발부한 사유를 보면 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했는데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는 점에서 보면은 가장 13가지 혐의 중에 가장 논란이 됐던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건 이제 결국엔 본 재판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걸 전제로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걸로 보이고요. 어떻든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세 번째로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이 세 번째로 이제 구속된 거는 우리 헌정사에서 별로 이게 좋지 않은 참 불행한 모습이고 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진보 보수 입장을 떠나서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과 여러 가지 교차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대통령이 아무래도 최고 제왕적 대통령이라 그러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런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 된 이후에 이 국민들과의 거리가 있는 이러한 제도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면 그런 것도 고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방부영 판사가 밝힌 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주요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 이제 주요 혐의라는 거는요. 13개의 범죄 혐의 중에 뇌물, 이게 가장 중요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게 뇌물 부분이 소명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속의 필요성은 도주 우려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인데 도주 우려는 이게 전직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는 없다 보니까 아마 이게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다. 이래 본 거고요. 그다음에 구속의 필요성하고 상당성 이 부분이 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필요성, 상당성 우리가 통상 쓰는 말하고 좀 틀려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주로 이게 과잉 금지, 즉 비례 원칙이랍니다. 이 말이 필요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 이게 필요성이고요. 그다음에 상당성이라는 것은 구속으로부터 얻는 공익이 어떻게 구속을 당함으로써 얻는 사익, 침해되는 기본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이게 공익이 더 크다. 이런 의미로 이게 상당성이라는 의미를 보통 쓰거든요. 따라서 이게 헌법의 원칙에도 맞고 그다음에 형소법의 구속의 사유도 부합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경우에 변호인단에서는 사실상 자택에 감금돼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논리를 폈거든요. 그런데도 법원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이게 한 5가지 이유가 있다 보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게 범죄를 13개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부인한다는 건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에 최순실 씨가 차명폰을 많이 썼잖아요. 차명폰은 이게 증거인멸, 과거의 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건 미래도 위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청와대 나왔지만 이게 물적 서류들은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청와대에 이런 이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중요한 게 우리 재벌 아직 남아 있어요. 뭐냐면 이게 SK 또는 이게 롯데, CJ 이런 수사가 남아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밖에 나와 있으니까 얼마든지 말을 맞출 수 있다. 이게 네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최근에 보면 왜 허위 진술을 갖다가 요구하거나 김종 차관 또 이게 안종범 수사 이런 정황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이제 5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게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파악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구속된 게 끝은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의 재판을 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일단은 재판 기간은 한 1년 2개월, 구속된 기간 안에는 1년 2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는 점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구속된 상태고 처음으로 사실은 이제 구속된 분이라서
과연 적응을 제대로 할 건가라는 우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 13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1년 2개월 동안 그 재판을 받게 되고 특히 최순실과의 연관성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과의 관계 지금 아직 정유라가 아직 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이 지금 영장을 재청구해서 구속될 개연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지금 현재 이미 구속된 40명과 앞으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걸 봐야 될 것이고 정유라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본인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성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 수사와 더불어 이제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고 오늘 특히 세월호가 인양돼서 네. 지금 목포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7시부터 시작돼서 오후 2시 반이면 목포 신항에 도착할 거라고 보는데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구속되는 날 세월호가 이제 그 육지에 도착하는 이런 그 일도 같이 함께 벌어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그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던 게 특히 세월호와 관련된 7시간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는 거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켜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네. 부장님, 이번에 이 박 전 대통령 구속이 전격 결정된 배경, 아무래도 이 특검의 수사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검찰 원래 수사에다가 검찰 수사에서는 주요 혐의를 주로 이제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재단 출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요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특검에서는 이제 그거를 뇌물죄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기소할 때는 뇌물과 강요라는 거를 다 적용해서 다 포괄적으로 이제 권력 남용이라는 측면에서 행태를 보였다, 이렇게 해서 사안이 중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뇌물죄 부분이 추가된 게 이러한 주요 혐의가 오늘 소명됐다 그랬는데 그런데 상당히 반영이 될 수 있겠다 보여지죠. 그런데 이제 뭐 특검의 수사 때문에 꼭 구속됐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금 그 대통령이 거론된 혐의가 13가지이고 여러 가지 또 지금 국민적 그런 법과 원칙에 의한 것도 있지만 또 국민적 여론도 지금 구속을 찬성하는 여론이 한 70% 전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도 이제 그 반영이 또 이 판사들이 재판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지만 또 이제 여러 가지 국민적 어떤 상식과 여론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뭐 이미 지난 결정이 나온 이야기지만 어저께까지 뭐 사실 구속이 상당히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헌재라든가 이제 그다음에 검찰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뭔가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영장 청구하지 않을 나름의 기대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저께 영장실질심사에 이미 갈 때는 이미 그런 여러 가지로 긴장 속에서 체념한 듯한 그런에서 영장 발부가 상당히 예상이 됐었던 것이죠. 예. 근데 실제로 어제 뭐 아침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 부부가 자택을 찾아오면서 어느 정도 구속을 좀 예감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변호사님, 예. 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반드시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원이 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쪽에 그 구속 영장 심사할 때는 범죄가 소명만 되면 돼요. 근데 나중에 유죄를 받으려면 범죄가 정명이 돼야 돼요. 그럼 이게 소명과 정명이 뭐가 다르냐? 소명은 이제 그 우월적 개연성, 즉 51% 이상 즉 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즉 51%만 넣으면 소명은 성공한 겁니다. 네. 근데 정명은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이 납니다. 우리 표현을. 이거는 이게 99% 이상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을 줘야만 이게 유죄 정명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게 소명이 됐다는 말은 최소한 이게 상당히 우월적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유죄가 될 가능성도 50%는 넘는다. 네. 51%는 넘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조금 전에 질문한 것 중에 특검하고 검찰이 뭐가 다르냐? 네. 이게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K재단, 미르재단, 동계스포츠센터 이거는 제3단 뇌물이고, 그다음에 그 장시호 씨를 지원해 준 거는 단순 뇌물이다. 왜 공동 이익을 봐가지고 단순 뇌물이다. 이건 똑같은데 다만 이게 액수가 좀 틀려요. 재단 부분은 이게 똑같고요. 근데 정유라를 지원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게 그 특검에서는 모든 금액 약속한 거 있잖아요. 실제 약속한 204억이 모두 뇌물로 받고요. 네. 근데 검찰은 약속한 것 중에서 실제 지급한 거, 실제 지원액이 한 78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것만 뇌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지금 뭐 하루 사이에 뭐 최초로 뭐 역대 대통령 최초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장 기간 심사를 했거든요. 그만큼 좀 고민이 깊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고민도 깊었겠지만 범죄 혐의가 다른 분들 경우는 예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그러니까 뇌물 공여 등 그러니까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13가지의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 내용이 정말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물론 뭐 그 본인이 소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부인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미결수 이제 처지가 됐는데요. 네. 이 전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모두 중단이 됐고 또 이 실핀 같은 부분도 이 금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모두 이 제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사실 트레이드 마크인 뭐 올림머리도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요. 이 때문에 이 박 전 대통령의 심정도 상당히 저희가 착잡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구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착잡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그 검찰 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이동하는 날에서 카메라에 잡힌 모습을 보면 눈가에 보면은 뭔가 눈시울이 붉힌 그런 좀 젖어 있는 듯한 그런 이게 잡혔다고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구치소에 가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의 마무리됐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지문 채취라든가 신체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가서 이제 하는데 아마 한두 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됐을 거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이 뭐 진짜 이 건강 검진뿐만 아니라 신체 검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옷을 벗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사실 그 여성이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런 좀 굴욕적인 이런 느낌이 들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당장 예를 올림머리가 이제 트레이드 마크인데 올림머리를 하려면은 마른 핀이 필요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핀이라든가 금속 같은 거를 쓰지 못하도록 소지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소지품을 또 다 내놓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동안 삼성동 사저로 파면된 이후에 삼성동 사저로 온리에도 그 올림머리를 도와주는 미용사가 계속 아침에 방문하는 게 어찌 보면 항상 방문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그 심적으로 이게 진짜 이 구속을 실감하는 그러면서 진짜 그 전에 대국민 담화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이제 구치소에 이동한 지 4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 통상적인 절차로 봤을 때 현재 어떤 상황일지 또 이 구치소에 수감된 생활이 어떻게 좀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들어가면요. 제가 보기에 구치소 입감하는 순간부터 모든 이게 수용자와 딱 평등합니다. 모든 이게 예우나 특혜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게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한두 시간이면 이런 이제 그 수감 절차는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게 아침 식사 시간이 된 거고요. 따라서 이게 다만 이게 방만 이제 독방 정도. 독방은 이게 특혜라기보다는요. 여러 명이 홍보했을 때 안전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독방은 CCTV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뭐 특혜라고 과도한 특혜라 보기엔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어제 심사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이재용 부회장보다 좀 빨리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신문 기간은 이재용 부회장보다 1시간 이상 길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8시간 40분 걸리는 1시간 길었는데 그럼 이게 검토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짧았거든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저는 3가지 이유가 있다 봐요. 첫째는 이게 옛날에는 이틀 정도 잡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3일을 잡았어요. 이 말은 이게 판사가 미리 한 12만 페이지 되는 기록을 미리 다 검토를 했다.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용 부회장 때는 이게 경제적 공동체냐 공익재단 이런 것들이 처음 겪어보는 거기 때문에 법리 검토가 좀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이재용 부회장 그 심사를 통해서 다 이게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 때는 이게 삼성에서 변호인단이 신문 끝나고 한 600~700페이지 기록을 또 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전체 기간은 오히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떤 구속이 되면서 이 부분이 박 전 대통령 구속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거는 이게 99.9% 미쳤다 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이랍니다. 이 말은 이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이게 물론 형량은 틀려요. 형량은 이게 주는 사람은 뭐 1,000억 주나 1조 주나 5년 이하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금액 액수에 따라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 따라서 이게 형량은 틀리지만
그러나 이게 범죄 성립은 필요적 공범은 똑같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소명이 된 이상은 대통령도 당연히 소명됐다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게 그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때는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 네. 뭔가 이 검찰의 주장을 탄핵할 만한 새로운 탄핵 증거를 합니다. 그 탄핵 증거를 내면 뭐 뒤집을 수 있겠지만 그러게 내는데 실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 씨도 있고요. 네. 또 뭐 우병우 전 수석도 있고 아니 김기춘 전 시장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좀 한솥밥을 먹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제가 좀 알아봤어요. 네. 법무부 좀 알아보니까 그거는 이제 그 남자하고 여자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절대 못 만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분리돼. 그래서 김기춘 뭐 이런 분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두 번째 그 이제 최순실하고 조윤선이가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조윤선은 뭐 같이 있을 때 그것도 원래는 못 만나요. 공범자는. 네. 왜냐하면 이게 옷에 보면 수임 그 번호도 있지만 이게 앞에 글자가 붙어 있어요. 네. 뭐 하, 허, 글자가 붙으면 이게 공범은 절대 못 만나거든. 변호인 접견도요. 근데 아마 이게 이제 국민 여론상으로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같이 있다. 이거는 좀 오해를 살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최순실은 아마 이게 다른 구치소로 남부든 다른 구치소로 이게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네. 부장님,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뭐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고요. 어제 네. 실질 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구속 적부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어저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도 거의 반발하면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거는 이제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구속적부심의 그 제도는 뭐냐면 그 인권과 국민의 그런 부당한 권리 침해를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관할 법원에 이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원래 그 조건이 있는데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와의 어떤 합의라든가 뭐 그다음에 무슨 서로 고소 취소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뭘 돈을 공탁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든가 하는 이런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지금 특별한 상황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 하면 결론이라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실효성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조금 적다고 보고 또 하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하면은 뭔가 이제 법원의 일차적인 판단을 반발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도 또 여론의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론적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가능성이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주목할 만한 부분은 또 박 전 대통령 법원에 출석할 때나 또 법원에서 구속이 결정돼서 구치소로 이동할 때나 또 이 검찰로 이동해서 대기할 때나 이 취재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기 그 검찰에 갈 때요. 검찰에 갈 때 송구스럽다. 네. 그다음에 소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했는데 거의 한 마디도 답변을 네. 안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뭐 구치소 갈 때는 차량으로 네, 그냥 그렇죠. 들었기 때문에 네. 말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은 그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사과한다라는 말을 진심을 다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여전히 그 대통령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그러니까 임기도 못 채우고 파면되고 그리고 파면된 지 21일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적어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했다면 구속까지는 안 가지 않았겠냐라는 시중의 여론도 지금 있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본인이 아직까지도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그게 더 안타까운 일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변호사님 앞으로 구속이 됐으니까 이 이후의 절차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먼저 이 구속 적부심 이야기 나와서 그걸 잠깐 그것도 네네. 이후 절차니까 저는 이 구속 적부심의 본질은요 뭐냐면 영장 담당 판사가 발부한 구속 영장이 적법하냐 그다음에 부적법하냐 이걸 판사 3명이 다시 한번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동료 판사 영장 판사가 한 걸 다른 판사 3명이 부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게 제가 본 인용률이요 그냥 아무런 정당한 사유 변화가 없으면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당한 사유 변화가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폭행으로 구속이 됐는데 갑자기 합의를 했다든지 네. 또는 이게 옛날 같으면 간통으로 뭐 구속이 됐는데 고소가 취하됐다든지 이런 거는 이게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특수한 경우 아니면 인용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안 할 가능성이 50% 이하고 해봤자 이게 기각될 가능성은 99.9%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게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후는 이게 그 법에는 보면 10일 이내 구속이 되면 이게 10일 이내 기소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네. 근데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10일 동안 연장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 기간이 언론 보도 보니까 연합뉴스도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이게 법에 그래 돼 있어요. 법에는 구인된 날부터 기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구인영장의 정확한 명칭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입니다. 따라서 이게 박 대통령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게 아니고요. 어제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이 이틀째. 오늘이 이틀째면 이게 8일 남았고 10일 연장하면 4월 18일이 되는 거죠. 19일이 아니고. 네. 따라서 이게 4월 18일까지 두 번 최장 그때까지 공소를 제기해야 되고 근데 제 생각은 4월 17일부터 이게 우리 대통령 선거 공식 시작하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그 선거에 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전에 아마 이게 기소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수사를 할 때는 보통은 이게 다시 이제 옛날에 김기춘 실장이라 보면 특검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대통령을 다시 부르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여러 가지 이게 경호나 경비 문제 때문에 다시 소환은 힘들 것 같고 소환해봤자 이게 불응할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게 검사가 직접 구치소로 가서 필요하면 이게 몇 차례 수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4월 18일 이전에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판이 언제쯤 시작되고 또 최종 확정 판결, 1심 판결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그거는 이제 되시나요? 그 법에 보면요. 특검이 기소한 거는 1심은 3개월, 그다음에 2심은 2개월, 32개월, 322 이게 특검이 기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그래 해야 되고요. 근데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에서 했잖아요. 네. 검찰에서 한 거는 이게 1심이 6개월, 그다음에 2심은 4, 3심이 4. 그러니까 특검은 절반을 보면 돼요. 검찰이 한 거는 644, 특검은 이게 322. 그래서 이게 6개월 이내에 1심을 끝내야 되는데 혐의 내용이 워낙 많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구속 사건은요. 보통 이게 기소하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바로 날짜 잡아버려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게 선거 고려해서 몇 달 동안 재판 안 하고 뭐 선거 끝나고 하자. 그거는 이게 법리에 전혀 안 맞는 주장이고 네. 저는 이게 원칙에 따라 재판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기준대로라면 내년 6월 이전에는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뭐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부장님, 그리고 이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넘겨진다면 앞서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대법정이죠. 417호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이곳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곳에 섰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4월 17일이 법정이라 그래서 417에 지금 선거가 4월 17일 날 아까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그러는데 그하고 같은 숫자인데 여기서 전두환 그다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여기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기서 받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근데 왜 그럼 여기서 받느냐? 서울중앙지법에 여러 가지 법정이 있습니다만은 이 417호가 가장 큰 대법정으로 알고 있어요. 규모가 제일 커서 방청객이나 이런 사람들 한 150석 정도가 앉을 수 있도록 돼 있는 다른 데는 대체로 100석 이하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 국민이 관심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방청도 할 수 있고 좀 열린 공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서 재판이 열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통 재판인 경우 언론의 촬영을 허용하지 않는데 과거에 두 전직 대통령 때도 보면 여기서 재판받는 모습을 언론 촬영을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지면서 검찰이 이제 남은 수사에도 좀 박차를 가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다음 수사는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맞춰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번에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기각이 됐고 그때는 좀 기간이 매우 이제 짧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이 다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박차를 가한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외압을 가했던 부분이 강주 지검의 수사와 관련해서 관여했던 거 하고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에 대해서 자기 사람 심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도 이제 그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자기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이제 조윤선 전 장관 등 포함해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소위 부역했던 사람 중에 한 분으로 보고 결국 우병우 수사가 마지막 종착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저는 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검찰의 방향이 아주 잘못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뭐 정강 가족회사 비리나 아들 뭐 보지 이런 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네. 우병우 수석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최순실 씨의 가장 잘못은 우리 국가 공권력을 사유한 것처럼 저는 이 우병우 수석은 예를 들어 이게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도 개별 수사에 관여 못합니다. 개별 수사는 이게 검찰총장이 정점이에요.
검사 통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근데 우병우 수석은 어때요? 정권의 비판적인 수사에 표적 수사한다든지 또는 이게 세월호 압수수색을 막는다든지 저는 이게 검찰권을 자기 완전 사유해서 농단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이걸 제대로 수사하려면 검찰은 이게 자기 살부터 도려내야 됩니다. 검찰의 우병우 사단이 아직 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검찰이 저는 이게 그 법무부든 이게 또 최근에 통화도 검찰국장하고 1000차례 이상 했잖아요. 그럼 이게 법무부든 검찰이든 이런 것부터 이게 압수수색을 해서 정말 이게 자기 살을 도려내는 이런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개인 비리로 몰고 와서 뭐 구속은 될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그게 본질은 아니고 정말 이게 꼬리 자르기 수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봅니다. 네. 또 대기업 수사도 아무래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기업 수사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죠. 이제 삼성 수사는 많이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그거 외에도 지금 현재 뭐 SK라든가 롯데라든가 CJ 여러 기업들과 이제 그 최순실 간의 이 거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 수사가 이제 좀 시작됐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오늘 이제 영장이 발부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이 재단에 대한 출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뇌물로 지금 딱 규정한 건 아닙니다. 오늘 뇌물로 봤을 가능성이 높은 거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롯데라든가 이런 다른 데들도 그러한 이 재단에 대한 출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지원했다가 되돌려 받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의 충수의 어떤 사면이라든가 면세점 허가 이런 것들과의 어떤 대가성을 가진 뇌물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뭐 지금 잠시 속도를 내다가 또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또 집중을 하면서 검찰이 약간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약간 좀 밀어놨던 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다시 속도를 좀 낼 것으로 보시나요? 뭐 당연히 이게 속도를 낼 거로 봐요. 왜냐하면 검찰이 자기 조직 수사는 좀 속도를 안 냈지만 대기업은 그냥 낼 거로 보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옛날에 이게 일회재단 사건이 있었거든. 전두환 대통령 때요. 네. 이때도 이게 전부 강요로 됐고 대기업이 뇌물 준 거 뇌물로는 안 됐는데요. 저는 이게 물론 이번에 그 특검이나 검찰이 강요하고 뇌물죄가 이게 양립할 수 있어가지고 두 가지 죄로 다 했는데 그렇지만 이게 물론 대기업이 뭐 어차피 이게 재단에 출연하는 김에 뭐 부정한 청탁이나 민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저는 어떤 기업에 대한 수사는 좀 최소화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뇌물을 준 건 아까처럼 형량이 낮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게 불구속으로 좀 최소화되는 게 맞고 오히려 이게 국정을 농단한 이런 공직자들 이런 데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대선 레이스가 한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 당의 경선이 지금 한창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오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에도 촉각이 좀 곤두선 모습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지금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홍준표 도지사가 되는 게 뭐 지금 기정사실화돼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적어도 이 국정농단과 국정운영의 실패, 그다음에 그 실패의 한 축인 자유한국당이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은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고 그동안 적폐가 일소되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런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과정이 검찰과 그다음에 언론 그 제대로 된 그 보도와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인 만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그 검찰을 바로잡고 그다음에 언론이 제대로 보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아마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오늘은 영남권에서 이제 경선이 있고 4월 3일 날 마지막 이제 수도권과 제주, 강원에서의 이제 경선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뭐 문재인 후보의 지지가 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제 보도를 했지만 저는 뭐 그거랑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국민 여론이 72%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서 어쨌든 오늘 구속이 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고 해서 하여간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와 그다음에 상식과 그리고 불법하지 않은 그런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바로 그
내일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앞서 구치소 앞에 윤상현 의원과 지지자들이 나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친박은 어떻게 보면 좀 구심점을 잃은 거잖아요. 지금 구속이 되면서 네. 앞으로 좀 어떤 행보를 보일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친박계가 지금 지난 총선 이후에 갈수록 약화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지난 총선 때만 해도 친박으로 대다수 공천을 해가지고 뭔가 네. 친박의 주도권 확실히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탄핵 때 보면 탄핵에 반대하는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로 보면 친박이 한 60명 가량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뭐 대통령한테 확실하게 지금 뭐 이 소위 말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아직도 확실한 충성이라 그럴까요? 확실한 그런 거를 모시는 모습을 보이는 의원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 한 20명 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친박이 좀 약화의 길로 가고 있고 오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계기로 친박들은 일단은 정치적 중심이 일단은 이제 일종의 감옥으로 간 셈이기 때문에 그런 중심을 잃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은 친박이나 진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라는 거는 또 여러 측면이 있거든요. 양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리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서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 자기 활로를 찾으려고 그럴 거고. 근데 박 전 대통령이 근데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제 구속됐기 때문에 완전히 끝이 아니냐. 근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 이런 뭐 정치적인 뭐 계산을 하면 안 되겠지만 구속되지 않았을 경우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욱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구속됐기 때문에 일단은 정치적 영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지만 또다시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어떤 재기에 하고 활로를 찾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에 이제 친박들이 거기에 이제 같이 그 서로의 연락을 취하면서 그러한 나름대로의 모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저는 뭐 제가 직업 정치인 아니지만 그동안의 그 평론 과정이나 관심을 가지고 본 바에 하면요. 저렇게 구속은 대성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탄핵 결정 났을 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 했지만 네. 실제 변화 전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돌발적으로 생겨야 영향을 주는데 이미 이게 구속은요. 거의 이게 그 대부분 범죄인들은 그 예상된 변수고요. 그리고 이미 70% 정도가 다 이게 찬성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동정 여론도 한계가 있을 거고 큰 이게 기존의 어떤 정치 구도에 크게 흔들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그런데 이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이 탄핵 그리고 이 구속이 마무리되고 나면 현재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구도가 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항상 얘기해 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현재까지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은 여러 주자 중에 1강으로 독주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30%가 넘는 지지율로 계속 독주를 최근 한 두어 달 동안 계속 해왔는데 현재 일단 구도가 이제 재편되는 시기가 됐죠. 한 두 가지 요인 때문인데 하나가 첫째 각 당의 후보가 네. 이달 말하고 오늘 이제 바른정당은 이미 선출이 됐고 오늘 자유한국당이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달 사실상 민주당이 결선이 없으면 3일 날 네. 또 이제 후보가 뽑히게 되고 4일 날은 국민의당 이렇게 되면 후보가 선출이 되면서 일종의 대진표가 확정이 되는 구도가 세팅이 되는 거죠. 일단은 그러한 측면에서의 변화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부분적인 아까 말했지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지만 부분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라는 거는 양 측면이 다 있어요. 오늘 구속 같은 것도 보면은 아까 했지만은 일종의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하는 일종의 적폐청산, 사회 정의라고 하는 측면의 실련의 한 모습을 보인 거 아니냐. 박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유죄로 판결 난 건 아니지만 법원이 처음으로 이런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인해서 소위 더불어민주당 이 전국을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이나 촛불 세력이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플러스 요인도 있는데 반대로 또 하나는 아깝지만은 어떻든 현재 구속 찬성 여론이 70% 전후였습니다만은 네. 구속이 됐을 때 또 동정심을 갖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인한 보수층의 결집 효과 보수층 전체가 아니라 강성 보수층들의 결집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강성 보수층의 결집 효과가 저는 두 갈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그 표들이 분산 소위 말해서 홍준표 지사가 한국 자유한국당 후보 될 때 거기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로 분산돼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그게 과연 홍준표 지사 쪽으로 같은 박 전 대통령이 소속된 홍준표 지사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문재인 전 대표의 당선을 좀 저희 반문 연대라는 측면에서 그런 공식적으로 연대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그걸 막자, 문재인 대표를 막자로 해서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그게 투가 더 쏠리게 되느냐 하는 두 갈래가 어느 쪽으로 되느냐는 지금 정치 상황적으로 어떻게 서로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네. 오늘 결국 박 전 대통령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19년 정치사가 오늘로 사실상 마감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헌정사의 비극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요. 세 분께 공이 오늘 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하시는지. 일단은 거의 밤잠을 설치면서 구속과 이 현상을 많은 국민들이 그걸 지켜봤다고 보고요. 착잡하다, 안타깝다라는 마음과 굉장히 무거운 거죠. 사실은 저희 현대사에서 있어서는 안 된 일이고,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 민주주의가 많이 이제 발전돼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진짜 이게 피부를 꼬집어가지고 이게 진짜 진실인가라고 느낄 만한 일들이 거의 수개월 동안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을 땐 설마 했던 건데,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알게 되면서부터 느꼈던 낙담과,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뭐 대통령은 이러려고 대통령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게 나라냐라고 할 정도로 했던 그런 많은 그 번뇌와 잠 못 이루는 시간이 있었고요. 결국은 그 종지부가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건데, 저는 다시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치유받은 국민들의 상처를 봉합하는 과정이 되는 거지, 이것이 어떤 특정 정당이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 정당을 보고 뭐 비판한다거나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라고 지적하는 것 또한 저는 온당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국민들에게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한테도 이런 그 수치심을 계속 갖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뭐 재판 과정에서도 그 백일화에 드러나겠지만 감춰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월호라는 그런 거대한 진짜 어마어마한 참사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울고 네. 이 과정이 치유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진짜 이게 7시간의 시작과 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해경청장하고 진짜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왜 해경을 동원해서 그런 엉뚱한 지시를 내렸는지,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왜 이 문제를 갖고 제대로 그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했는지, 또는 청와대가 컨트롤 기능이 없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뭐 다른 방식의 형태라도 사과의 메시지는 좀 내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친박으로 일컬어지는 이 분들이 재기획 발판을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됨으로 인해서 동정 여론이 있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대통령을 면회 갔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는 계기가 바로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얘기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걸 보면서 일단 전직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 구속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또 5번째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전에 다른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든가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규하, 그다음 윤보선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은 아직도 우리 그 대통령제에서 이런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적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완성이 안 됐다는 거도. 지금 현재는 저는 민주화의 과도기라고 규정을 하는데, 87년 이후 현재까지를. 근데 앞으로는 진정한 민주화로 가는 뿌리를 내리는 이런 계기로 됐으면 좋겠고, 이번 계기로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러려면 일단 그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도 많았지만 최순실 씨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런 문제와 함께 이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거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야 이런 것들이 재발이 되지 않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헌법을 바꿔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반면교사 삼아서 정치 문화를 완전히 쇄신하는 거로 해야 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도 분명하게 그걸 표로서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정치권도 이런 같이
반성하면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같이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그 우리나라 그 해방 이후에 정치사에서 가장 이 크고 불행한 사건을 이번 탄핵으로 봅니다. 구속은 아니고 탄핵은 이게 판결로서 이게 임기를 단축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이게 크고 불행한 사건은 세월호 사건을 봅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탄핵 판결을 보면 세월호 7시간이 결정적인 직접 이유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세월호 7시간이 국민의 여론에 나쁜 영향을 줘가지고 탄핵에 실질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긴 맞거든요. 정말 이게 두 개가 저는 이게 세월호가 올라오니까 대통령이 구속되는 이 아이러니가 참 아이러니하고요. 저는 이게 이런 이번에 두 가지 불행이 오히려 이게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탄핵을 통해서 국민주권 법치주의가 강화되고 또 이게 세월호를 통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정말 이게 우리 역사의 수레바퀴를 한 바퀴라도 앞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